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약탕기에서 나는 은은한 김소리에 눈을 떴어요. 서울 근교 한옥마당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제가 손수 가꾼 약초밭에서는 당귀와 청궁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몸이지만 이런 아침 루틴만큼은 거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거든요. 탕전실로 향하는 발걸음, 약재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손길,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비방 노트를 들여다보는 조용한 시간들. 그런데 며칠째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손가락으로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집안 공기가 전과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없는 사이 이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데려온 수빈이가 우리 집에 자주 머무르기 시작한 것도 벌써 2달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로만 보였는데 요즘엔 왜인지 그 아이의 시선이 자꾸만 신경에 걸렸어요. 특히 제가 약장을 열거나 비방 노트를 꺼낼 때면 언제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관심 있는 듯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이런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는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생전에 그랬어요. 사람을 보는 건 내가 더 정확해라고 늘 말하곤 했으니까요. 약탕기 청소를 마치고 약장을 정리하려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늘 2번째 서랍 속 회색 상자에 넣어두던 그 열쇠가 전혀 다른 서랍 속 봉투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열쇠는 약재 보관함과 비방 노트가 함께 있는 약장 하나를 여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가문의 비밀이 담긴 가장 중요한 공간을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꺼냈었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듯 다른 곳에 놓은 척 한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 누가, 왜, 그리고 무엇을 보려고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 도와드릴까요? 수빈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의 바르고 다정한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아, 수빈아.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가 제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뭔가 들켰나 하는 표정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비방은 무기다.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사람도 가문도 무너진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열쇠 사건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고 집안 곳곳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약장 주변은 물론이고 서랍 위치, 노트 페이지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었는지까지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마당 청소까지 자청해서 했어요. 아들은 그런 수빈이를 보며 흐뭇해했고
저 역시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는지, 제가 없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고, 저 역시 의심스러운 증거를 더 찾아내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탕전실로 향하는 길에 수빈이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쌀쌀하네요. 그러게,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지. 평범한 아침 인사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천궁 비율 말인데요.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천궁? 저는 수빈이에게 천궁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천궁은 남편의 비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재 중 하나였고, 그 비율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만 적혀 있는 극비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천궁? 제가 되물었을 때 수빈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약재였나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충 넘어가려는 수빈이를 보며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수빈아, 천궁이 뭔지 알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천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비방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천궁 비율이 적힌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페이지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볼펜 자국이 뒷장까지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페이지를 베꼈었거나 아니면 무언가로 눌러서 자국을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럼 그때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그날 밤 수빈이가 이 노트를 몰래 들여다봤던 거였구나. 그 순간부터 수빈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비밀을 노리는 누군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빈이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전화예요.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 수빈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수빈이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표정이 심각하던데. 아, 그냥 친구 일로.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답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치고는 너무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천궁 비율을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와 그런 진지한 통화를 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수빈이 이 아이에게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천궁 사건 이후 저는 수빈이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언제 어디를 보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며칠간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저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척하며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들은 회사에 가고 집에는 저와 수빈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빈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수빈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뭐가 진행 중이라는 걸까요? 어머님이 요즘 조금 예민해지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들키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민해졌다고? 들키지 않았다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빈이는 거실 한쪽 구석으로 이동해서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비율은 거의 다 파악했어요. 천궁이랑 산조임 부분만 조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비율, 천궁, 산조임?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비방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들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 처방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정리해서 보낸다고? 누구한테? 수빈이가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설거지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수빈이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정말일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요즘 무슨 일 하고 있어?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냥 친구들이랑 만날 약속 잡고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한이에게도 관심이 있나 보네. 그 말에 수빈이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의학이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이의 어색한 표정은 충분히 확인했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우연히 수빈이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화면에 새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허진당 한의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허진당 한의원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대형 한의원 프랜차이즈였고 전통 한방 비방 재현이라는 프로젝트로 유명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집 비방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수빈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우리 집에 온 이유, 약초에 대한 지나친 관심, 천궁 비율을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수상한 전화 통화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우리 가문의 비방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수빈이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허진당 한의원 문자를 본 다음 날,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남겨둔 작은 CCTV를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약장 보안을 위해 설치해둔 작은 CCTV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꺼두었지만 이제는 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약장 안쪽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어요. 이제 정말 확인해 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CCTV를 작동시켰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며칠간 기다렸어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수빈이가 언제 움직일지 지켜보았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아들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연락이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서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보내고 일찍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면 최소 1시간 반은 걸리니까 수빈이가 그 시간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에서 4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펴보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수빈이가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탕전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설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발소리를 죽여서 복도로 들어갔어요. 탕전실 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수빈이가 약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비방 노트를 펼쳐놓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빈이는 노트의 각 페이지를 꼼꼼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천궁과 산조인이 들어가는 핵심 처방 부분에서는 여러 장을 찍더군요.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왔네. 혼잣말하는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노트를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고 약장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관 쪽으로 돌아가서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연기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하며 쇼핑백을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수빈이가 거실로 나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방금 전까지 남의 집 비밀을 훔쳐보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났어. 수빈이는 뭐 하고 있었어? 저는 그냥 방에서 휴대폰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 저는 그 아이가 새삼 무서워졌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온 후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수빈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음식 칭찬도 많이 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다음 날 새벽 수빈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수빈이가 약장을 여는 모습, 비방 노트를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까지. 심지어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왔네라는 혼잣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갑자기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여자친구가 도둑이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옛 제자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선생님, 부인께서는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허진당 한의원에서 연락 온 적 있으신가요? 허진당 한의원요? 아니요, 왜요? 실은 그쪽에서 선생님 비방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서 저희에게도 문의가 왔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어요. 수빈이는 허진당 한의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 집 비방을 그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들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한 지 사흘 후, 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상처도 덜하고 무엇보다 수빈이가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기회는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가족끼리 함께 시간 보내자며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어요. 수빈이도 함께였죠.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남편의 제자 박인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야, 혹시 시간 되면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허당 한의원 얘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네, 선생님. 마침 할 말씀도 있었어요. 저녁 때 들르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빈이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나물 무침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 인호가 온 모양이네. 잠깐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박인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들어와서 인사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야. 박인호 씨를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저는 수빈이의 표정을 살폈어요.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간 후 박인호 씨가 자리에 앉자 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허진당 한의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시작하자 수빈이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박인호 씨는 며칠 전 그 한의원에서 협력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한방 비방 재현 프로젝트라면서 남편의 청심단 처방을 공유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청심단이라는 말이 나오자 수빈이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박인호 씨는 계속해서 이상한 점을 지적했어요. 자신들은 그 처방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허당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천궁이랑 산조인 비율까지 언급하더군요. 박인호 씨의 이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천궁과 산조인. 이 두 약재는 남편의 비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노트 마지막 장에만 적혀 있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아들이 수빈이를 바라보며 허당 한의원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수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약장 앞에서 비방 노트를 촬영하는 수빈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다 나왔네. 영상 속 수빈이의 혼잣말까지
그대로 들렸어요. 식탁 위는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수빈이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어요. 허진당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빈이가 한방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좋은 기회라고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어떤 기회냐고 묻자 수빈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비방 노트 사진 몇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계속 연락이 왔고 심지어 협박 같은 것도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이미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수빈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수빈아, 나 좀 실망했어. 정말 많이. 아들의 한마디에 수빈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아들은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어요. 그날 밤 수빈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사과의 말을 반복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인호 씨는 허당 한의원 쪽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받았을 상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남긴 상처들을 생각하니 말이에요. 수빈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수빈이와도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거든요. 아들은 며칠간 많이 침울해 있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죠. 저도 괜히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엄마,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고마워. 갑작스러운 인사에 저는 당황했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끝까지 의심하고 증거까지 찾아내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생각했어. 수빈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거든. 근데 엄마가 옳았어. 아들아. 특히 그 CCTV 영상 보고 나서는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 비방이 다 빼앗겼을 거야. 아빠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고.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몇 일 후 박인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허진당 한의원 쪽에서 정식으로 사과 의사를 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도 이런 식으로 비방을 수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걸 인정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다행히 수빈 씨가 보낸 자료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상태였대요.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중단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약초밭을 둘러봤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당귀와 청궁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순환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약장 앞에 서서
비방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처방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천궁과 산조인의 비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처방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역사이고 앞으로 이어갈 유산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지키려는 마음이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방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노트를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빈이는 애초에 그 자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나도 한의학 공부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응.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우리 집 비방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더라. 그냥 물려받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이어가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부터 저는 아들에게 차근차근 비방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각 약재의 성질,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까지. 아들은 수빈이와는 달리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 맞아. 나도 너무 쉽게 믿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 중요한 건 진심을 구별하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수빈이의 진심이 어떤 건지. 직감이었어. 그 아이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수빈이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보다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들은 한의학 공부에 열심이고 저는 예전처럼 약초밭을 돌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수빈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켰고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보호했으니까요. 비방 노트 마지막 장에 제가 새로 쓴 한 줄이 있습니다. 가문을 지킨 건 한 줄 비방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 마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이 마음을 전해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요. 그것이 바로 한 어머니가, 한 가문의 어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